저는 올해 67세 김태현입니다. 시청 세무과에서 30년을 일하고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80만 원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280만 원이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마트에 장 보러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도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절대 손 벌리지 않겠다는 것. 아이들이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아빠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할 때마다 아니야 아빠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죠. 사실 충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고생한 부모가 이제 와서 자식들 돈에 의존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고집스럽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의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구냐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받는 이 연금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자 마지막 남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아이들이 효도하려고 하는데 왜 마다해? 이런 말을 자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내도 제 마음을 알아줍니다. 280만 원으로 알뜰하게 살면서도 누구에게 기댈 것 없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당신이 옳았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병원비가 갑자기 나가거나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어갈 때면 순간 자식들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병원은 의료보험이 잘 되는 곳으로 가고 에어컨은 중고로 저렴한 걸 사거나 직접 고쳐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아, 나도 아직 충분히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께도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아도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듣다 보시면 280만 원도 충분히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957년생으로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그만 논밭을 경작하시는 농부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누에를 치며 가게의 보탬이 되셨죠. 그 시절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봄철에 전년도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익기 전까지 굶지는 않더라도 배고픈 시절을 견뎌야 했던 그 시기 말입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봄이 되면 어머니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끼니를 때우셨고 고구마 줄기나 무청 같은 것으로 배를 채웠죠. 그래도 부모님은 저희 형제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공부해서 떳떳한 직장 갖고 살아라. 이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에 갈 돈은 없었지만 공무원 시험에는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이고 떳떳한 직업이라고 여겨졌거든요. 1978년 제가 21살 때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안동시청 세무과에 배치되었어요. 첫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12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에 쌀 한 가마니를 사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우리 태연이가 이제 당당한 직장인이 되었구나.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평생 이 일을 성실히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공무원 생활 초기에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까지 일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세무과 업무라는 게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일이다 보니 친절하게 응대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죠. 198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덕분에 그 시절로서는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 민수가 1986년에, 둘째 아들 진수가 1988년에, 막내딸 은영이가 1991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제일 신경 쓴 건 교육이었어요. 제가 못 배운 한이 있다 보니 아이들만큼은 원하는 공부를 다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아내가 맞벌이를 했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원비, 과외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세무과에서 일하다 보면 유혹이 있었거든요. 세금 업무를 처리해주면서 촌지를 주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제 신념이었어요. 비록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떳떳하게 벌어서 떳떳하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았고 시민들에게도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승진도 차근차근 하면서 7급 6급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어요. 특히 세무 업무 특성상 시민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고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세금 체납자 집에 압류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그 집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면서 사정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양반, 우리 손자 대학 등록금만 남겨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법은 법이니까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속상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결국 국가를 운영하는 밑바탕이고 제가 하는 일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첫째 민수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등록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제 월급이 180만 원 정도였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월급보다 많았으니까요.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아내 월급은 거의 다 아이들 교육비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한 명씩 대학을 졸업시키고 사회인으로 키워낸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둘째 진수는 공대를 나와서 엔지니어가 되었고 막내 은영이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첫째 민수는 대기업 경영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들이 생기면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결혼 자금도 도와줘야 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줘야 하고 나름대로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30년간 성실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018년쯤부터는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무원 연금이 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계산해 보니 제가 30년을 근무했으니 월 28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80만 원이면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도 전세에서 벗어나서 작은 아파트라도 사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2023년 2월 28일 3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동료들이 퇴직식을 준비해줬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퇴직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30년간 성실히 일할 수 있게 해준 이 직장과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공무원 연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 그때만 해도 정말 자신만만했거든요. 280만 원이면 충분히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30년간 새벽 7시에 출근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아침에 늦잠도 자고 평소에 못 봤던 아침 드라마도 보고 동네 공원도 산책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 이제 정말 편해 보여. 그런 말을 자주 했죠. 연금도 정확히 계산한 대로 나왔어요. 매달 28일에 2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30년 성실히 일한 결과구나. 하지만 실제로 생활해보니 280만 원이 생각만큼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먼저 세금부터 빠져나가잖아요. 공무원 연금도 소득세가 붙어서 실제로 받는 돈은 한 2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연금 소득이 있으니까 보험료도 꽤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22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22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은 작년에 전세에서 벗어나서 34평 아파트를 샀거든요. 다행히 대출 없이 깔끔하게 샀으니까 월세나 대출 이자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해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먼저 관리비부터가 한 달에 12만 원. 그 다음에 식비가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는 점심을 직장에서 해결했는데 이제는 하루 3끼를 다 집에서 먹어야 하니까 식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와 둘이서 한 달 식비가 80만 원 정도 나와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해먹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마트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고기 1kg에 3만 원이 넘고 채소값도 예전에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쌀값만 해도 20kg에 6만 원 가까이 하니까 예전 같으면 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병원비. 나이가 들다 보니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아내는 당뇨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한 달에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15만 원 정도. 건강보험이 있어서 이 정도지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이 나갔을 거예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는 출퇴근용 지하철 정기권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곳저곳 다닐 일이 많아지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나가더라고요. 통신비도 있고 옷도 가끔 사야 하고 이런저런 생활용품비까지 합치면 225만 원은 금방 동이 나요. 처음에는 이상하네, 계산이 안 맞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도 첫 1년간은 어떻게든 버텼어요. 조금씩 절약하면서 외식도 줄이고 필요 없는 지출도 줄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작년 겨울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여름에 쓰던 에어컨이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수리비를 알아보니까 4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새로 사자니 100만 원이 넘고 수리하자니 40만 원이고 순간 고민이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새로 샀을 텐데 이제는 40만 원도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달 식비의 절반이니까요. 그때 첫째 민수가 아버지 제가 사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해결할게. 그러고는 중고 에어컨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15만 원에 괜찮은 걸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280만 원으로 살 수는 있지만 여유롭지는 않다는 걸.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부담스럽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당신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했지만 저는 우리가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가계부를 써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 같은 경우 저희 부부가 각각 핸드폰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가족 결합 상품으로 바꾸니까 한 달에 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 볼 때도 더 꼼꼼해졌습니다. 특가 상품 위주로 사고 계절에 맞는 제철 식품을 위주로 사니까 식비를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어요. 전기료도 절약했어요. 낮에는 최대한 전등을 켜지 않고 TV도 꼭 필요할 때만 보고 세탁기도 모아서 한 번에 돌리니까 한 달에 3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나가니까 한 달에 15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225만 원에서 15만 원을 아끼니까 실질적으로는 210만 원으로 생활하는 셈이죠. 처음에는 이런 절약이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일일이 따져가며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차츰 익숙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절약하는 재미가 생겼어요. 이번 달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5만 원을 덜 썼네. 이런 것을 확인할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당신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사니까 나름 재미있네 라고 해요. 특히 아내가 텃밭 가꾸기를 시작한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같은 걸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취미 삼아 시작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꽤 많이 나와요. 여름에는 상추를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이거 봐, 우리가 기른 상추야. 아내가 그러면서 쌈을 싸주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돈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 28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여유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몇 달 전에는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응급실비와 검사비로 30만 원이 나왔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이 정도였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면 훨씬 더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아이들이 아버지 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 아버지가 다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달은 좀 빠듯했어요. 하지만 다음 달에 조금 더 절약해서 메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28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예전에는 돈 관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건 저축하고 부족하면 좀 더 쓰고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연금 생활을 하면서는 달라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니까 그 범위 안에서 계획적으로 써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답답했어요. 내가 3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돈 계산하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생활이 더 만족스러워요. 계획적으로 쓰다 보니까 헛된 지출이 줄어들었고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는데 이제는 할인마트나 아울렛에서 사요. 같은 브랜드라도 30%, 40%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외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좋은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오히려 더 정겨운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생활을 1년 정도 하니까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어요. 어디서 무엇을 사야 저렴한지, 언제 사야 더 싼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일은 저녁 늦은 시간에 재래시장에서 사면 하루 종일 팔다가 남은 걸 싸게 처분하거든요. 신선도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서 이때 사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돼요.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아침 일찍 가면 싱싱한 생선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아내가 당신 덕분에 장 보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280만 원으로도 충분히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산다는 게 꼭 비싼 걸 사고 좋은 데서 먹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알맞게 사는 게 진짜 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무리를 한 적이 많았어요. 동창회에 가면 괜히 비싼 옷을 입고 가고 식사할 때도 제가 낼게요 하면서 과시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동창회에 갈 때도 평상복을 입고 가고 비싼 술집 대신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해요. 진짜 친구들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며칠 전에도 대학 동기들과 만났는데 한 친구가 태연아 너 요즘 정말 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부담스러워 보였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고 여유로워 보여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무리해서라도 체면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어졌어요. 280만 원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당당해졌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아이들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자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첫째 민수가 그래요. 아버지 생활비 부족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용돈이라도 드릴게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해주는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실제로는 28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고 있는데 아이들 눈에는 빠듯해 보이나 봐요. 어느 날은 둘째 진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써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께 드릴 차례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고마운 자식들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자식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정도로 못난 아버지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80만 원이라는 연금으로도 충분히 당당하게 살 수 있거든요. 굳이 자식들 돈을 받으면서까지 더 여유롭게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 마음은 고맙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 280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만약에 정말 큰일이 생기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특히 막내 은영이가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은영아,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야.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받는 연금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고. 너희들이 잘된 건 아버지로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의존해서 살 이유는 없잖니? 아버지도 아직 건강하고 연금도 나오고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그게 더 건전한 관계라고 생각해. 아이들이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첫째 민수가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오히려 저희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추구하는 바를 아이들이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물론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사시는 걸 보기 싫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제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사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주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15만 원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샀을 텐데 이제는 15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전기요금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매장도 둘러보고 할인하는 곳도 찾아보고 결국 8만 원에 더 예쁜 옷을 샀어요. 손주가 그 옷을 입고 할아버지 고마워요라고 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15만 원을 써서 산 것보다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더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고른 게 더 의미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무료 강좌에도 참여해요. 얼마 전에는 아내와 함께 서예 강좌를 들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강사료도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돈 많이 드는 취미보다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골프나 해외여행 같은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는 맞지 않고 굳이 그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 형편에 맞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계절마다 근처 산에 올라가서 단풍이나 벚꽃 구경하기, 재래시장에서 맛있는 먹을거리 찾아보기, 동네 작은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관람하기, 이런 것들이요. 며칠 전에는 아내와 함께 한강에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서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했거든요. 총 든 돈이 10,000 원도 안 되는데 정말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이런 게 진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라고 하면 비싼 리조트에서 휴양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런 것들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 진짜 여유라는 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더라고요. 280만 원이라는 한정된 돈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만족스럽게 사는 방법을 찾았을 때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물론 예전보다 돈은 적게 쓰지만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의미 있는 것들에만 돈을 쓰니까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산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이제는 제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해줘요. 며칠 전에 첫째 민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늙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을 아이들이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사실 처음에는 280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280만 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정도면 감사한 거죠. 30년 일하고 받는 연금으로 부부가 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건강도 나쁘지 않고 필요한 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주변에서 2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다만 생활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쓰고 절약할 건 절약하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쓰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도 자식들이 도와주겠다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하시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식들 마음은 정말 고맙죠. 하지만 부모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킨 부모가 이제 와서 자식들 돈으로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큰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겠지만 지금처럼 일상적인 생활에서까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건전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봐요. 최근에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연금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다는 것,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것,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격려해 드려요. 실제로 저희 부부가 1년 넘게 해보니까 280만 원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후배 공무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금으로만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생활비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라고요. 그분이 선배님께서 실제로 해보시니까 믿음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선배님처럼 당당하게 연금 생활을 해보겠다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28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굳이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있어요. 요즘 제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 준비해서 먹고 오전에는 집 정리나 간단한 집안일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낮잠 좀 자고 오후에는 도서관 가거나 문화센터 가거나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TV 보면서 시간 보내고요. 주말에는 아이들이나 손주들 만나고 가끔은 옛 동료들과 만나서 차 한잔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정말 만족스러워요. 누구한테 눈치 볼 일도 없고 부담스러울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제 속도대로 살 수 있어서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태연이 너 정말 편해 보인다고 해요.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젊어 보여라고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대답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물론 가끔은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비싼 식당에서 외식하거나 좋은 옷을 사거나 그런 걸 포기해야 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더 커요. 제 형편에 맞게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좋아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진짜 성공한 노후 생활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갈 생각이에요. 280만 원이라는 연금으로 당당하게 살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금이 많지 않아도 계획적으로 알뜰하게 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자식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게 나쁜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280만 원으로도 당당하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품위 있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30년간 성실히 일한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280만 원,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당당하게 살기에 충분한 돈이에요.